네,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주호 교수고요.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유용하고 의미 있는 컴퓨터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과정 학생이고요. 이름은 신현규라고 합니다. 휴먼 AI 인터랙션 과목에서 조교를 맡았고 좀 교수님이랑 같이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꾸려 나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산학부에 현재 연구 조교수로 일하고 있고 또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주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포닥으로도 일하고 있는 송진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온라인 수업에서 이제 휴먼 AI 인터랙션이라는 수업을 가르쳤는데요. 김주호 교수님이랑 함께 렉처러로서 코-티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주호 교수님께서 한 주 수업을 하시면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수업을 하는 식으로 이제 같이 렉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편에서는 왜 이런 액티브 러닝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한다고 했을 땐 어떤 점들을 실질적으로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하고 이런 액티브 러닝이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등에 대해 폭넓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학부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은 내용들이고 좋은 교수님들이 해주시고 했지만 그런 좀 강의가 굉장히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따라가기 힘든 경우도 있었고 충분히 동기가 안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좀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이게 교육학 이론인데요. 이제 학습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교육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런 교육학 이론들을 좀 접하게 됐는데 그 중에도 특히 왜 이런 액티브 러닝이 효과적인가, 그리고 학습은 학습자가 정말 뭐를 하면서 나오는 것이지 명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내가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는, 학습자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강의를 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이 액티브 러닝이라는 기법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됐고 그거를 실제로 제가 하는 수업들에 적용도 해보고 실험해보고 하는 시도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제가 액티브 러닝을 구현한 방법은 크게 이제 학생들의 참여 요소들을 다양하게 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수업에서는 실제 학생들이 굉장히 왁자지껄하게 떠듭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어떤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토론하고 시도해보고 뭐 만들고 서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저는 굉장히 추구하고요. 작은 그룹 안에서 뭐 토론을 하고 같이 뭘 만들어보고, 그래서 수업에서 실제로 도화지라든가 가위, 풀 이런 정말 유치원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도구들을 저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뭔가 만들어보라, 아니면 설계를 해봐라, 이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어떤 반응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것들을 실습 형태로 제공을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80분 동안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80분 동안 뭔가를 해야 배우는 것이지 계속 남이 말하는 거를 듣는다고 이제 배우는 것은 아닌 거죠. 오프라인에서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좋아하는 건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만들어보고 그거를 발표하고 공유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뭔가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이렇게 돌아다 보면 교수가 어디 있고 교수가 뭐를 하는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학생들이. 왜냐면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명확하고 자기가 이제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니까 교수가 어떤 막 멋진 강의를 한다, 스타를 바라보는 듯 그런 느낌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제 흥미를 많이 느끼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진짜 많이 배웠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해보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거기서 오는 좀 부수적인 장점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지루해하거나 이제 졸 틈이 없습니다. 계속 뭐를 막 오리고 옆에 학생들과 뭐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졸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이제 그런 좀 수업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피지컬리 한 공간에 모였을 때 생기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일방적인 렉처링이라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비언어적 사인들도 있고 또 그런 에너지가 좀 증폭되는 그런 게 있어서 더 오프라인 상에서의 렉처가 좀 활기가 차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는 서로 간에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서로 물리적으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클래스를 듣는 학생들 사이에 어떤 그런 케미스트리나 에너지 같은 게 조금 부족한 게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막 여러 수십 명의 학생들이 둘러싸있는데 거기서 손을 들고 더군다나 모국어가 아닌 뭐 영어로 뭐 질문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게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장벽을 낮춰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하는 거는 일단 수업 그 간간이 제가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영어 수업이 아니고 뭐 문법이라든가 발음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좀 부족하고 러프한 아이디어라도 그거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메시지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몇 번을 계속 반복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장벽을 낮추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질문들을 좀 효과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 정말 이 상위에 한 5명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만 계속 손들고 그 학생들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마디짜리 답으로도 되는 질문들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어떤 배경 지식이나 내가 막 엄청 생각을 많이 안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80%의 학생이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도 던지고 정말 한 10%의 학생만 답할 수 있는 질문도 던지고 제 입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질문을 이제 배치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근데 온라인을 통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별로 못 느낀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학생들이 다 음성으로 참여하기는 사실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팅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채팅은 근데 굉장히 참여가 쉽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수줍음이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 수업 중에는 뭔가 질문을 목소리를 높여서 해야 된다거나 질문을 했을 때 조금 이목이 집중된다거나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수업의 흐름을 끊는다는 그런 또 부담감도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주로 질문을 하는 학생들만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팅으로 언제든지 질문을 올릴 수가 있고 그게 그렇게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혹은 주목을 받는다든지 하지를 않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생들의 목소리나 질문이나 혹은 강의자 질문의 대답 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점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사실 한 명만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듣기만 해야 되는데 이제 줌에서는 내가 채팅을 통해 하면 채팅은 사실 모든 학생이 동시에 계속할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질문을 던지면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뭐 50명 중에 한 5명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면 채팅창에서는 20명이 답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약간 유튜버가 된 듯이 답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거기서 이제 좀 재밌는 답들을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잘못된 답 같은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서 요건 근데 이런 관점에서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다르게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교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마디를 한다. 그러면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뭐 그냥 듣고 있었을 텐데 온라인 강의에서는 되게 사소한 거라도 이 10마디 할 때 자기가 막 의견 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채팅으로 예를 들어서 교수님 방금 그 말씀은 되게 인상 깊은 것 같다. 갑자기 뭐 질문이 생긴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참여 빈도가 확실히 좀 늘어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어떤 인터랙션의 형태가 이제 온라인에서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제 학생이 질문을 했을 때 다른 학생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는 아무래도 렉처러 중심으로 1대4의 수업이다 보니까 학생이 질문을 했을 때 발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렉처러만이 대답
대답을 하게 되는 형태인데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모두가 동등한 위치잖아요. 누가 강단에 서 있고 강단 밑에서 듣고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수님이 제가 뭐 대답을 놓친다거나 잘 모르는 질문이었거나 했을 때 학생들이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하고 채팅을 통해서 대답을 쉐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또 학생들 사이에 어떤 디스커션도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렉처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이제 재미있는 토픽이 나오면은 짧게 학생들끼리 디스커션을 주고받고 하는 게 재미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채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무조건 잘 하거나 열심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수업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이 채팅이라는 매체를 어떻게 활용해서 수업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나름의 계획이 필요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또 유도하는 어떤 분위기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잘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엔 채팅창을 어떻게 쓸 것인지 또 단순히 학생들이 질문이 있을 때 쓰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걸 물어본다든가 혹은 일종의 설문조사 같은 걸 채팅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이제 생각을 서로 꼬리에 물고 그 안에서 토론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채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수업을 설계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려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제가 느꼈던 또 하나의 장점은 좀 이제 시공간의 제약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제가 하는 수업도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사실 듣거든요. 그러니까 카이스트에도 외국인 학생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이 학생들 중에는 자국에 있는 학생도 많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학생, 카자흐스탄에 있는 학생, 터키에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다 각자의 나라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시도를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온라인이니까 오히려 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외국에 있는 다양한 동료들을 이제 수업에 약간 초대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지난 학기에 제가 썼던 하나의 방법은 커리어 패널이라는 수업을 하나 구성을 해서 이 분야를 이제 계속 배우면 어떤 커리어들이 가능하고 선배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가 라는 느낌으로 제 친구들을 초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전 세계에 이 분야에서 뭐 교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뭐 연구직에 있는 사람, 창업을 한 사람 다양한 국적의 선배들을 이제 줌으로 다 초대를 해서 이런 자리를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인데 After grad school, I took on a job as a research scientist at Google, where I am now, and it's been very much a wide-opening experience. I think industry research is very different from PhD life in many different ways. I happen to be in the most academic part of Google. I'm in Google Brain, where almost everybody is very focused on publishing papers, doing basic foundational research. So there's a lot of focus on publishing papers still. But even so, it's a very different environment from grad school. There's a lot of awareness of like thinking about how your work relates to product and product impact beyond just publishing papers. So there's that component. And then there's also teamwork is a very different thing. In grad school, everybody's sitting around me in the same cult, essentially, right? But in industry, you're working with so many different types of people. Like in a single day, I might talk to a designer, a PM, a software engineer, and so that's a very different type of experience. And I'd be happy to answer any questions related to either the career transition topic or the industry research experience and how that compares to academia. Yeah, so I'm a professor in the Cognitive Science Department. I do research in HCI. I also teach a variety of courses around mostly modern web design, modern web frameworks. My first job was actually at Google, working in some research areas there. And then I decided I actually went back into academia and got a job as a professor. And now I'm 6 years into the job. So I actually recently got tenure, which is effective, I guess, July 1st. I'm happy to answer questions about anything related to, kind of a more traditional professor, academic research and teaching sort of career. I actually unlearned how to code when I was 24, so I was actually pretty deep in coding and software engineering, like engineering in general, like when I started my undergrad. And then
and moved on to more and more like on the design side. So I think now I founded this company called Spatial, which is we call it like a holographic collaboration platform, aka like you can teleport to any meeting room and see each other in kind of 3D using AR and VR. So yeah, I mean, I think probably the reason why Yuho invited me is like because I had a chance to experience a little bit of PhD program, a little bit of design and engineering and industry and startups. So I'm happy to share more of this experience and differences between these different tracks. I'm now working in Singapore Shopee, which is an e-commerce platform that's serving users in Southeast Asia. Before that, I was an UX analyst in Taiwan's company. And then, yeah, I graduated just 2 years ago.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and I studied HCI in my master's degree. But I fall into HCI in I think it's a quite early stage of my undergraduate. So I studied to work in an HCI lab since the second year of my undergrad. What I can share with you might be about the difficulties or about the good things that you will experience. 이게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했다면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대전에 와서 같은 시간에 제 수업에 올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사실 0인 것 같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런 이제 수업들을 할 수가 있고 학생들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참신한 어떤 기획이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의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학생들이 보다 좀 다양한 학생들이랑 소통을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강의실에서는 친한 학생들이랑만 옆에 앉고 친한 학생들이랑만 팀을 하고 그냥 좀 제약적이거든요. 생각도 비슷하고 그동안에 배워온 것도 비슷하고 배경도 비슷한 학생들끼리 사실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도 약간은 제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줌의 브레이크아웃 룸 기능을 통해서 약간 임의로 섞이는 학생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있던 프로젝트 팀도 다들 좀 새로운 학생들이랑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또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더 다양한 학생들이랑 교류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좀 가능성을 보게 된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집중도가 좀 낮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것이 누가 이제 줌으로 발표를 하면 클릭 한번 하면 뭐 페이스북이 열리고 뉴스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유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유혹하는 이 수많은 그 소스들을 이기고 이 수업이 그 중심에 있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조금만 지루해지거나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면 그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조그만 화면이지만 그 수십 개의 화면이 또 있다 보니까 그걸 보면 이제 학생들이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뭔가 집중하는지, 뭔가 이렇게 턱을 괴고 뭔가 이렇게 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것 같아요. 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이 분위기의 그 출렁출렁거림이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학생들이 좀 지루해한다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학생들이 좀 뭘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라는 측면에서 수업하는 입장에서 좀 답답합니다. 약간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도 들고, 사실 또 모든 학생들이 카메라를 안 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강요하긴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켜고 뭐 안 켜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환경에서 학생들의 집중을 끌어낼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액티브 러닝이 온라인에서 구현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사실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는 측면도 많은 것 같고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주의 집중이 흐트러질 요인이 많기 때문에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지루해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많이 주면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과목은 특히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학생들한테 시간을 주고 이걸 좀 해보세요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한 3, 4명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뭔가 만들어 보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이면은 조교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이 이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인지 그런 거를 이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프라인이면 사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온라인이면은 그게 좀 많이 힘들어져요. 당장 예를 들어서 줌이라는 그 시스템을 썼는데 그 줌에서 이렇게 그룹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룹 안에 내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 그룹 안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조교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학생들이 한눈에 다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방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서 얘네들 무슨 이야기하고 있나 또 보고, 얘네들 좀 세고 있다 이러면 좀 잡아주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하면은 저희가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많이 썼었거든요.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슬라이드를 만드는 이런 그 플랫폼인데, 교수님이 그 진행하시는 여러 활동들을 다 구글 슬라이드 위에서 했어요. 학생들은 서로 실시간으로 자기들이 무슨 글을 쓰는지 또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이런 거를 서로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희들도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슬라이드를 이제 보면서 이 학생들이 지금 슬라이드를 어떤 속도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뭐 속도는 괜찮은데 안에 컨텐츠가 너무 비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슬라이드만 보면 사실 이 학생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잘 안 되고 있다 싶으면은 그 방에 들어가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식이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학습은 되고요, 프로젝트도 되고 일도 되는데 좀 정서적인 교감은 여전히 굉장히 안 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뭐 4명의 학생이 팀을 이뤄서 서로 화상으로 미팅도 하고 일도 나누고 결과물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결과물의 품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전과 비교해서 뭐 눈에 띄게 낮아졌다거나 이런 인상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일로만 만나는 사이가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 같이 하면 밤도 새고 야식도 시켜 먹고 뭐 맥주도 한잔 하면서 좀 이제 친해지고, 그런 친구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좀 인연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작업을 했던 이 프로젝트 그 팀메이트들끼리 그 정도의 어떤 정서적 교감이 형성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로 깔끔하게 같이 하고 그냥 끝이 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의 단점은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온라인의 환경에서 난 적응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도 적응이 잘 안 되고 친구들이랑 좀 제대로 소통이나 교감을 못하는 것도 너무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좀 온라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아직은 좀 극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강의의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구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무슨 화학 실험 같은 거를 학생들이 다 집에서 그 도구들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학생들이 뭔가 같이 모여서 종이에다가 뭘 그려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대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하는 방법이 요즘에 나와 있는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포스트잇을 벽에 붙이듯이 그거를 각자 다른 색깔의 어떤 포스트잇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붙이는 효과를 내주는 이제 그런 툴도 있고, 아니면 이제 슬라이드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여러 학생이 들어와서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요즘에는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런 툴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면 그런 효과를 최대한 비슷하게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툴 자체를 수업하시는 분들이 다 배워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새로운 툴을 적용하는 거에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툴들을 더 쓰기 좋게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채팅에 강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온라인에선 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수줍어서 오프라인에선 막 손 들고 발표하고 이런 거는 잘 못하는 학생이 굉장히 채팅으로는 센스 있는 말도 잘 던지고 굉장히 빠르게 잘 응대하고 이러면서 참여도가 확 올라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은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학생마다 그런 좀 온라인 기술의 편함을 느끼는 정도라든가 뭐 기술 자체에 대한 익숙한 정도 같은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좀 이렇게 빛이 나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좀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꾸 인터넷이 집에서 끊긴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줌 같은 것들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처음에 좀 헤맨다든가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그런 학생들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기는 하지만 좀 적응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이제 적응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좀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확실히 좀 온라인을 선호할 것 같은데 그 반대의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주위에 학생들이 없어서 뭐 온라인 상황에서 이렇게 몰입하는 게 좀 쉽지가 않다. 그런 학생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런 학생들은 아예 그냥 채팅이든 뭐든 이런 걸 참여를 좀 잘 안 하게 되겠죠. 오프라인에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이런 액티비티를 시킨다던가 뭐 참여를 하게 한다던가 이런 건 오프라인에서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오면은 참여를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꽤 깊게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장 학생들이 뭐 옆에 있지도 않고 이런 학생들한테 뭐 지금 뭐 그룹을 형성해서 뭐라 하라던가 이러면 당장 뭐 이런 매터리얼들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온라인이라서 어떻게 줄 거며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는 건 또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고민들을 꽤 깊게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꽤 깊게 디자인을 안 하면은 이게 또 학습 경험이 되게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참여를 독려하는 게 온라인이라서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수님이랑 이런 조교들이랑 같이 그런 걸 어떻게 할지를 좀 더 많이 상의를 했던 것 같고 과제 같은 것도 다 만들었거든요. 이게 첫 과목이라서 그래서 뭐 과제를 어떻게 낼지 이런 것도 뭐 거의 한 학기 동안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런 액티비티 같은 것도 뭐 구글 슬라이드로 할지 구글 슬라이드로 할 거면은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배포를 할 거며 학생들의 답안을 어떻게 수집을 할 거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며 이런 것들을 사실 같이 다 디자인을 한 거죠. 사실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직접 렉처를 해본 경험은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렉처로로서 강의를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됨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전면 이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하려고 했을 때랑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프라인 강의 시에는 동선적으로 강의실까지 가야 하는 시간도 고려해야 되고 혹은 준비할 때 뭐 마이크라든지 뭐 프로젝터라든지 포인터라든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주변 기기들도 좀 다르고 해서 약간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뭐 수업 전이나 수업 후에 저한테 와서 수업 시간에 하지 못했던 이제 수줍어서 미처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수업 전후에 미리 가 있거나 좀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든지 그런 인터랙션을 조금 더 돕기 위한 그런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있었다면 온라인에서도 비슷하긴 하지만 온라인은 아무래도 채팅이라는 시스템도 있고 또 다 전면 온라인화 되다 보니까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혹은 저희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캠퍼스 와이어라는 이제 채팅 그룹이 있는데요. 그런 데서도 또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전후로 질문을 받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제 박사과정 때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이 교육 철학에 있어서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신 분인데요. 이제 이분이 한 10년 정도 같은 강의를 렉처식으로 강의를 하시다가 이거를 완전히 버리신 거죠.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없다. 한 150명이 듣는 이 대형 강의를 이제 완전히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은 다 집에서 그냥 읽어오고 수업 시간에는 실습, 토론, 그런 액티비티 위주로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지도 교수님하고 수업을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박사과정 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철학이나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배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또 저만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좀 접목을 해서 계속 또 좀 키워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액티브 러닝은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그 효과성을 좀 보이기 위한 연구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연구 사례가 사이언스지에 소개됐던 연구인데요. 대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물리 수업에서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 거를 비교를 했습니다. 한쪽 그룹에서는 이제 수십 년간 이 강의를 해온 어떤 이제 베테랑 교수님이 강의를 했고, 다른 교실에서는 이제 막 학위를 받은 인스트럭터가 액티브 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 러닝이라는 게 학생들한테 퀴즈 주고 바로 문제 풀어보고 옆에 학생과 토론하고 그룹으로 이야기하고 피드백 제공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이제 봤을 때 당연히 베테랑 인스트럭터가 훨씬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뒤로 하고 이 액티브 러닝의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연구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강의자 개개인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강의자가 말을 엄청 잘하고 좀 명강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꾸 감상하듯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극장에 우리가 앉아서 그 등을 기대고 약간 멍하게 와, 이 사람 정말 잘한다. 근데 그래서는 학습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학 이론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계속 내가 머릿속에서 충돌을 시키고 고민을 해보고 부딪혀 가면서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는데,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끄덕끄덕 해서는 학습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무조건 참여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참여를 적절히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만드는 것이 액티브 러닝의 주요한 과제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었던 교육학 이론 중에 이제 ICAP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는데, ICAP은 ICAP의 약자예요. 그래서 Interactive, Constructive, Active, Passive. 이 학습자들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겪는 어떤 인지적인 과정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 건데요.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극장에 온 것처럼 수동적으로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뭐 비디오를 통해 그냥 멍하니 보고 이러고 있으면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이제 학습은 본 내용을 이제 기억하는 정도로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액티브가 되는 거고요. 액티브는 단순히 보는 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예를 들면 필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교과서 같은 데 줄을 친다든가 비디오도 중간중간 약간 멈춰서 생각을 좀 해본다든가 이제 이런 수준이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배운 내용을 기억하는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적용까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컨스트럭티브인데요. 이제 컨스트럭티브는 실제로 내가 뭔가를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나만의 어떤 설명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옆 사람한테 설명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단순히 이제 지식을 적용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새로운 문제에 내가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그 새로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인터랙티브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터랙티브는 상호작용이 많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팀으로 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옆 사람과 토론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고 같이 토론을 하고 그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시브에서는 단순히 기억하는 수준이었다면 인터랙티브로 올라오면서는 새로운 지식이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이제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구분이 재밌는 것은 이제 그동안 수백 가지의 그런 교육학의 연구 결과물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패시브보다는 액티브가 학습 효과가 높고 액티브보다는 컨스트럭티브, 컨스트럭티브보다는 인터랙티브가 학습 효과가 높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다른 학생들과 같이 부딪혀가면서 내 거에 뭔가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경험이 가장 어떤 좋은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CAP을 보면 이제 패시브보다 당연히 나은 방법들이 많은데, 아직은 대부분의 교육 방식이 특히 이제 온라인의 강의들이 패시브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강의자가 이제 강연을 하고 그럼 그거를 우린 TV 보듯이 학습자들을 이제 보면서 약간 수동적으로 학습을 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쉽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들기가. 제가 어떤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쉬운 거는 제가 혼자 공부를 해서 그거를 강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이제 듣는 사람이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뭐를 하게 하고 만들게 하고 설명하게 하고 함께 하게 하려면 이거에 대한 추가의 어떤 설계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온라인의 기술들이 이런 쪽은 아직은 잘 지원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단방향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스트리밍이라든가 비디오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편하기 때문에 이런 패시브의 방식의 수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 아이캡이라는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게 최선의 학습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큰 갭이 있는 거죠. 만들기 쉬운 방법과 좋은 학습을 위한 방법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아직은 이 만드는 논리에 우리가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나타나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굉장히 과제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순히 수업을 만들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사실은 그런 강의를 하고 계시고 수십 년간 또 그렇게 해온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저를 포함해서요. 물론 뭐 개개인의 뭐 혁신을 위한 노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더 개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커리큘럼의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식으로 좀 개편이 될 필요가 있고, 대학도 그렇고요. 학생들도 좀 그런 마인드셋 자체가 좀 더 열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사실 정말 더 제대로 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중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육의 혁신이 몇십 년은 당겨졌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점도 우리가 물론 많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라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어쩔 수 없이라도 시공간의 장벽을 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새로운 교육에 대한 가능성들이 생기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원격이라든가 뭐 액티브 러닝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이유로 잘 구현이 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라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트렌드는 저는 이제 비가역적인 것 같아요. 이미 큰 변화는 일어났고 이 방향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한 그런 다양한 강의들이라든가 교육 플랫폼들이 점점 더 나오고 발전을 하면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목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냥 우리 학교의 이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수업만 들어도 되는 상황이 이제는 아닌 거죠. 온라인에 가면 유튜브에 저보다 훨씬 더 강의를 잘하고 훨씬 더 재밌게 하고 훨씬 더 좋은 교재를 가지고 하는 그런 강의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무료로 들을 수도 있고, 어느 학교에 가면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정보가 이제는 굉장히 투명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이거를 벽을 쌓아두고 가르쳐서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정말 이제는 열린 어떤 경쟁이나 오픈된 환경에서의 발전을 통해서 진짜 교육 혁신을 좀 이뤄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근데 그 키를 액티브 러닝이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더 잘하는 건 사실 배우들이 연습을 하면 뭐 교수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외모도 그렇고 목소리도 좋고 동작도 자연스럽고, 결국에는 그런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는 모델을 고민하고 하는 것들은 제대로 정말 가르침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무대 위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약간 혁신가적인 모습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렇게 구성하게 된 것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다양한 포맷의 수업을 많이 이렇게 탐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뭔가 우리가 전형적으로 해왔던 학습의 이 포맷 말고 이제 훨씬 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교수자마다 좀 취하는 방식도 좀 달라지고 그 구체적인 방법도 좀 달라지고 이런데, 좀 끊임없이 그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교육 자료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인터넷에 되게 좋은 교육 자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 자료를 잘 쓰는 교육에 대한 방법이 뭔지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뭔가 교수자 입장에서는 그런 컨텐츠를 잘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활동을 잘 디자인하게끔 이렇게 뭐 강의를 이끌어 나간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식을 좀 탐험을 하는 게
서로한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열려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기술을 통한 온라인에서의 액티브 러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는 학교나 기관이나 그런 그 인스트럭터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더 확장이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저도 이제 1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제는 돌아가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대면 강의가 다시 생기겠지만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온라인의 장점들을 묻어두고 이전과 똑같이 갈 수는 없어진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는 대면으로 잘할 수 있는 것과 온라인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적절히 우리가 이제 결합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제 대면 강의를 다시 할 수 있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양쪽의 장점을 결합해서 정말 좀 이 액티브 러닝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좀 하이브리드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학습자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에 다양한 좀 아이디어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이 서로 뭐 읽고 피드백을 준다든가 질문을 한다든가 액티비티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직접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예를 들면 교수가 찍은 영상이랑 경쟁을 해보는 거죠. 더 학습적으로 유용한 어떤 영상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제 그런 식의 모델도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그 모델을 도입을 해서 이런 좀 더 인터랙티브한 학습 환경을 만들 것인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고민이자 계획이자 비전입니다. 저는 앞으로는 좀 온라인, 오프라인의 장점을 다 가져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라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로너스하게 라이브로 렉처를 이제 온라인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 온라인 렉처였던 장점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온라인 렉처 같은 경우에는 녹화가 간편하기 때문에 이걸 좀 어싱크로너스하게 쉐어할 수 있다는 장점도 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거나 좀 캐치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때 학생들이 나중에 팔로우업하기도 훨씬 쉽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렉처의 강점은 이제 에너지를 얻는 그런 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는, 그리고 또 사실 저는 대학이라는 기관이 단지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거 이외에 어떤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네트워킹도 재미있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온오프라인의 장단점을 서로 잘 보완을 해서 풍부한 경험을 해서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액티브 러닝의 장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래 이런 게 있으면 좋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구현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현이라는 것이 실제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걸 설명하고 이 가치를 또 이해시키고 학생들의 또 도움이나 협조가 없이는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또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의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할 것인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인스트럭터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면 시간도 별로 안 들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이 수업도 괜찮았으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새로운 도전을 좀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게 결국엔 관건인데, 사실 저도 이제 하면서 느낀 것이 조금씩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다 기존에 하던 걸 갈아엎는 그런 식이 아니라, 단방향의 강의식으로 100%가 구성이 되었던 과목이라면 처음부터 100을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0 정도만 빼서 거기에 간단한 토론을 넣어보고, 또 10 정도만 빼서 간단한 어떤 퀴즈 같은 걸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가면서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좀 더 편하고 약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점점점 키워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액티브 러닝의 적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액티브 러닝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이 두 가지의 큰 과제를 가지고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성공적인 부분, 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가감 없이 공유드린 여러 가지 팁과 장점, 단점들을 거울 삼아서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모험과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